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설전 이후에 파국을 맞았던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오늘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러우 전쟁 어떻게 진행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요구한 광물협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윤희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달 28일에 이제 파행으로 끝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을 잠깐 좀 되짚어 볼까요? 그때 어떤 이유로 파행이 됐던 거죠? 네, 일단 근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종전 방식이 네. 자국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이제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표이기도 한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 하나도 보장받지 못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협상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 푸친 대통령하고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헌법에까지 그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에서 바로 푸친 대통령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에 협상 결렬은 다소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정상회담을 하고 중요한 협정을 맺을 때 사전에 준비하고 이제 네. 협상 합의를 다 이루는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실제 그 정상회담 현장에서 그것도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언쟁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한 40여 분간 화기애애하게 네. 진행되다가 이제 갑자기 막 고성도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가진 불만을 표출하는 게 그 자국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맞물려서 보면 더 그 안전한 조치였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전술적 행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쉽게 그렇게 굴복을 한다면 내부 국내 정치적인 그런 반발이 매우 컸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세력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네. 한 번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뭐 좀 불만을 표현하는 이러한 행보를 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때 지켜보면서 그렇게 교수님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종전 협상의 여지는 좀 남겨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이번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 다음 날이잖아요. 바로 미국의 그 감사 표시를 하고서 휴전협정 체결 의지를 표했던 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결렬이 된 후에 바로 유럽에 가서 네. 유럽 국가들의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뉴스에 보도는 되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도움 없이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표면에 내서는 것과 달리 뒤에서는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하도록 조언을 한 것으로 누가요?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래요? 예.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네. 또 스타링크를 차단하면서 정보로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바로 그 전장에서의 우크라이나군에 이제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압박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몸을 숙이고 몸을 낮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휴전협정 체결 의지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다 이번에 나타낸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일단 뭐 미국의 입장은 그러니까 똑같을 거고. 협상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상황을 수습을 하면서 네. 광물 협정도 맺고
이 평화 협정도 맺을 의향이 있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네. 그런데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이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2주 전인가 리야드에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와 이제 러시아 측이 네. 이제 사전 협상을 했고요. 네. 지금 이번 주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또 협상을 하잖아요. 네. 사실 미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불러서 협상을 하면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각각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고 또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근데 순서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첫 번째는 네. 이 전쟁 이후에 있는 협상은 네. 전쟁 상황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네. 즉 이기는 측이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협상이 그랬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우크라이나 군이 22년 초반에는 뭐 그 하르키우라든가 뭐 헤르손 이런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네. 굉장히 승기를 잡은 것 같이 보인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22년의 얘기고 예. 23년 바크무트 전투 이후로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여러 전선에서 러시아가 야금야금 땅을 따먹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동쪽의 돈바스 돈바스 지역을 지역. 먼저 네. 쳐들어와서 네.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전쟁을 먼저 시작한 쪽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런데 마치 전쟁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그 미국이 먼저 이렇게 손을 잡는 것 같은 모습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예. 지난 2, 3년 동안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침략국이고 러시아에게 양보하면 안 되고 러시아하고 외교 협상은 없다. 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취했던 건데 실제로 어느 나라건 어떤 분쟁이건 전쟁을 종식하려면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기고 있는가. 그렇죠. 네. 누가 이기고 있는가, 누가 이 그 평화 협정을 딕테이트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도 푸틴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뭐 싸우겠다고 해도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이어가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기 때문입니다. 그 4일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개발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애초부터 이 광물 개발 협정이 큰 이슈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이제 담길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처음에 요구했던 건 어떤 거죠, 수준이? 예,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가스, 원유 이런 이제 천연 자원을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수익을 이렇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중에 50%를 미국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 50%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인 협정이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막대한 돈을 지원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를 그간 지원을 해왔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예.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제 회수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산업 국가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더라면 그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협정을 맺으려고 할 텐데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의 핵심적인 산업은 다 돈바스 지역에 있습니다. 동부. 러시아가 장악한. 그러고 나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은 나머지 지역은 이제 농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건 광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물 협정은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이제 이것이 당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네네.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또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뭐냐면 광물 협정은 광물 협정이고 그 전에 이제 안전 보장을 해달라.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끔찍도 안 하고 나토 가입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얻지 못하고 상대가 원하는 거에만 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파토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그 히토류, 네. 또 석유, 가스 등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특히 히토류는 그래도 미국에도 꽤 있다고들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히토류에 미국이 집착한다 그럴까요? 이제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히토류가 이제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물질이고 네. 미국도 이제 이 히토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데 미국에도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80%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어디가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예, 네. 매장량에서도 그렇고 생산량에서도 중국이 1위입니다. 현재 미국이 쓰는 히토류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히토류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다고 그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를 우리가 확보하면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은 히토류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있어도 예. 지금 이 히토류 또 생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 굉장히 그 환경 오염적 요소도 되게 많고 네. 해서 지금 이제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이 히토류를 개발해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희귀한 광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에서부터 뭐 71번까지 있고 뭐 란타넘 뭐 네. 쭉쭉 있는데 특히 란타넘 히토류 같은 경우는 성질이 거의 바뀌지 않아서 적은 양으로도 또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네. 스마트폰, 배터리 맞아요. 이런데 첨단 제품을 이제 네. 만들어내는데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죠. 쓰이는 그런 자원이라서 미국은 정말 그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그렇죠.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무기화할 거를 대비해서 네. 미리 네. 선점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네. 혹시 그 이제 재건 과정에 중국이 먼저 들어가서 히토류 광산 선점하는 것도 맞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히토류 때문에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뭐 먼저 들어가고 뭐 이런 거가 우려되는 것보다는 네. 그 중국이 이제 그간에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도 관계가 매우 좋았고 네. 많은 그 지원도 그 투자도 했었고 했기 네.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는 뭐 미국뿐 아니라 뭐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중국 뭐 한국 뭐 다 참여를 희망하고 뭐 일종의 경쟁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말고도 전기차, 맞아요. 비행기, 제트 엔진, 뭐 태양열 발전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귀한 대접을 받는 그래서 네. 그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히토류가 왜 환경 오염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 가공하는 과정에서 네. 그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저도 뭐 자세한 공정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언척이 많아도 추출을 하려다 보면은 뭔가 추출하고 또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정제해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예, 그럼 그렇습니다. 화학 물질도 많이 네, 써야 네, 네, 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지 않고 예. 다른 나라에서 해 가지고 오면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득이 환경 되죠. 오염을 예. 시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500억 달러를 쏟아 부은 거를 네. 회수하고 싶은데 네. 달리 뭐 회수할 게 그렇죠. 많지 않고 뭐 네. 우크라이나 미를 수입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는 애초에 큰 지원할 관심이 때 없겠죠. 미국이 돌려받을 거라고 약속받고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암암리에 많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재건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우대 특혜 네. 이런 것들 기대하죠. 네, 자기네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뭔가. 네, 예,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측만 설득하면 이제 휴전 협정이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거는 뭐죠? 네, 사실 이제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 한 며칠 상간에 이 돈바스나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큰 네. 이제 전선에 이제 변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꼭 이 시기에 맞춰서 그랬던 건 아니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장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이제 대규모
그 압박을 가해서 네.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거나 프리즈너로 이제 잡히거나 뭐 이런 네네,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키예프를 위시해서 여러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핏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사이가 나빠지는 거를 이용해서 러시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나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뭐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크게 이제 소리를 쳐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트럼프가 푸틴과 손을 잡는 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강하게 나간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러우 휴전 협정에 대해서 지금 유럽 측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예, 교수님? 일단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뭐 미국도 바이든 정부 때 그랬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러시아를 유럽 최대의 안보 위협 국가라고 상정을 했고 또 푸틴을 굉장히 악마화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젤렌스키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푸틴과 손을 잡고 외교 관계도 회복한다 그러고 협상에 나서고 그 협상이 사실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네, 대해서 크게 네.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유럽 국가의 우려는 이 종전이나 이 휴전 이 협상 과정에서 유럽 국가가 배제되고 그들의 이제 추후에 얻을 수도 있는 이익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젤렌스키가 일단 유럽의 지원은 받기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의 백기투항한 이유는 유럽 지원만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예, 사실은 뭐 이번에 그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뭐 유럽의 국방비도 올리고 뭐 하겠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럽 국가는 지금 자체 방어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유럽 국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충분하게 지원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속하거나 러시아한테 이기게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유럽 국가 자신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유럽만 믿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오늘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정 그리고 광물 협정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교수님 지금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러시아도 지금 이제 종전 협정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이미 한 상태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 이제 사건을 거치면서 무릎을 꿇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주도하에 이제 종전 협정은 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그 견해가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반영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겠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유럽 국가들이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러시아가 아마도 주장할 걸로 보이는 것은 현재 그 장악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4개 주, 남부 4개 주 그리고 크림반도 이거를 러시아 영토로 영구히 편입 합법적으로 네, 이렇게 갈 거고 뭐 나토 가입 금지라든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금지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무슨 우크라이나에 피스키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러시아가 네. 반대를 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클 걸로 생각됩니다. 전쟁을 함으로써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없습니다. 없네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미국은 휴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광물 채굴에 있어서 더 많은 지분을 또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광물 협정 안에 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또 어느
지분으로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쟁 이후에 뭐 지분을 더 요구하고 또 뭐 상황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좀 사태의 진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크라이나 사례를 봐서 앞으로 미국이 광물이라든가 무슨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서 혹시 다른 나라의 내전에 간섭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해외 광물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그 불필요한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 미국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미국의 그 다시 미국이 위대해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현실적으로 뭐 군사력을 동원한 네. 뭐 타국의 내전을 간섭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휴전 협정이라지만 사실 승자와 패자가 지금 갈리는 거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현재 유럽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방산, 그 군비 확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종전 이후의 유럽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교수님? 지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토에서 뭐 심한 경우 미국이 빠지겠다. 까지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자체 방위비를 증대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산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수출의 기회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아까 제가 질문 마지막 드렸던 거를 조금 더 짚어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그 전체적인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굉장히 평화로웠던 지난 세계화의 30년 동안을 살면서 뭐 규범이라든가 뭐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국제 정치의 세계는 선량한 의지만을 가지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힘을 키우고 또 자국의 객관적 힘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윤희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